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상간녀가 남편을 호구로 볼 때 하는 말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상간녀가 남편을 호구로 본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내 맘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 이 상간녀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 좀 편리한 대상이라면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남자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건 나중 문제고, 내가 좀 더 편리하게 만나거나 쓰려는 의도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표현하는 편이 나을 것 같으네요. 물건이 아닌데도 사용하듯이 이 남자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 남자가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확신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혼해서 이혼 안 할 거면 나 너 안 만나줄 거야. 나 당신 못 만나. 내가 상간녀로 살 수는 없어. 상간녀면서 상간녀로 살아놓고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정말 호구일 때는 그 말에 막 안절부절해서 이혼을 정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말 때문에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내한테 짜증을 내거나 아내한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호구일 때 우리가 가장 쓰기 좋은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이 사람 돈을 내 돈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가 있는지 잘 압니다. 이 호구를 대상으로 할 때 내가 힘들다고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뭐든지 끌어내서 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돈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이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생활고로 시달리는지 얘기를 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더 머리 좋은 상간녀들은 호구를 볼 때 투자를 유치하겠다면서 큰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너랑 나랑 같이 있을 곳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사달라고 한다든가 도를 넘는 정도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이 남자가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으니 안정적인데 애들에 있어서는 잘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아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로서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당신한테 필요 없는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애들 당신한테 끝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야. 품 안의 자식이야. 그냥 애들 다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만 잘하면 돼. 당신한테 끝까지 있을 사람은 나야. 이렇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죠. 이 3가지가 가장 이 남자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자유자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간녀한테 진짜로 넘어가는 호구 남편의 특징을 호구 남편의 특징을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상간녀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남자들은 다 호구가 됩니다. 자기가 만날 수 없는 여자를 만났다고 믿거나, 이 여자가 내 주제에 비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한테 미쳐서 이 여자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믿거나, 이 3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빠져있는 경우는 어떤 남자도 호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상간녀가 남편을 호구로 볼 때 약간 감정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 조종용 대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스라이팅 할 때요. 네. 보통 본인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게 컸는지 얘기하고, 나 어렸을 때 뭐 엄마 없이 컸어, 아빠 없이 컸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서 나는 거기 남아있기 힘들었어 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힘들게 자란 사람이 80%예요. 80%.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자라지 않은 사람은 없고, 나름 다 자기의 힘겨움이 있게 성장한 건데 그걸 굉장히 심파로 만들어서 불륜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불륜남에게 나의 어린 시절이 너무 어려웠다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얘기한다든가, 그전 남자에게 받은 상처들을 얘기한다든가, 이 3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을 가장해서 약간 이런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좀 알 수 있는지. 가장 이용하려고 할 때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삐져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사랑을 가장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삐졌다, 네가 날 덜 사랑해서 라는 걸로 안 만나준다던가, 만나는 걸 굉장히 절절히 원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삐진 척을 해야 뭐 선물도 사오고 돈도 주고, 아니면 삐진 척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타짜 보시면은 김혜수가 그 호구를 안 치기 위해서 이용을 할 때
갑자기 연락을 안 받고 무조건적으로 끊어버리고 나중에 나타나서 나 어딘가에 미쳐 있었어요. 미안해요. 나 정말 그게 너무 재밌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그 화투판에 앉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밀당을 기가 막히게 해낼 때, 이럴 때 사랑을 가장한 이용이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거의 100%고요. 근데 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남자들이 있어요. 얘는 절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부담을 주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을 가장한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간녀가 남편한테 나는 언제든지 널 떠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하나요? 그런 얘기 하죠. 어떻게 알아요? 혹시 상간녀셨어요? 못해 먹겠다. 진짜로 남편한테 나는 언제든 너를 떠날 수 있어 라는 암시를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더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고 다른 남자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긴장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죠. 상간녀의 대표적인 가스라이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간녀의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은 그거예요. 너와 나는 늦게 만났을 뿐이야. 네 와이프를 네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은 늦게 만나고 사실은 너랑 나랑이 운명이야 라는 이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애절하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자극하는 거죠.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남편이 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런 죄책감을 이용하시는 상간녀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상간녀로서 얼마나 힘든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고 참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늦게 만났을 뿐인데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불쌍한 상황을 극복하고도 너를 만나고 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근데 나는 너무 힘든데도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걸 간간히 던져줘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돈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시간도 내고 이혼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간녀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고 밀당을 하는 거는 내 맘대로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는 가스라이팅 잘 안 당하는데 상간녀들한테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쉽게 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롭기 때문이죠. 새로운 방식의 구조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새로움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이쁜 여자가 처음 본 여자잖아요. 두 번째도 처음 본 여자, 세 번째도 처음 본 여자인데 이 새로운 만남이라는 구조가 이들로 하여금 그 관계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절대 불륜남에게 탓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 남편에게 잘 되라고 조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비난처럼 들리는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이랬을 때 상간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계의 어떤 흐름은. 근데 결국 이기는 거는 조강지처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가 더 많이 인내하고 있고 정말 남편을 진실로 위하는 거는 아내분들이라는 거를 바람이 나 있으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 여자하고 관계 속에서 또 이런 밀당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진짜 진실한 게 이기게 돼 있고 결국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남편분들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고요. 남편을 이용하는 상간녀들한테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깨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상간녀가 얼마나 돈을 많이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해줬는지 얘기해주는 방식도 있는데 그 얘기해주는 방식이 아내가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요. 전문가가 얘기할 때 그걸 수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버거우실 때는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댓글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토록 많았던 대화가 그 대화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우리는 너무 잘 통해 말이 끊이질 않아 하면서 행복해 했었는데 왜 이토록 대화는 갈수록 어려워져 갈까요? 갈수록 느는 게 대화여야 하고 또 뭐든지 경험을 통해 더 익숙해지면 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부부의 대화는 왜 줄어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주는 이유는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궁금한 게 없다 보면 나눌 대화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과 대화를 밤새도록 하고 싶다면 상대방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다면 대화가 끊이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에 사탕을 담아놓고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사탕을 꺼내 먹기를 하면 그 큰 항아리에 있던 사탕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없어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탕이 줄어들지를 않는다 그래요.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서로에 대해서 궁금함이 없어진과 동시에 두 번째 서로를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을 시시하게 여기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얘기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일상생활의 그와 그녀를 본 후로는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 앞서는 부분이 있죠. 연애할 때는 나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나는 나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아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보통 연애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저는 허벅지가 뚱뚱합니다. 못생겼어요. 근데 제가 엉덩이는 예쁘다고 생각할 때 저는 엉덩이가 예뻐요 라고 얘기하지 저는 허벅지가 뚱뚱해요 라고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좋은 점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심이 깊어요 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화가 났을 때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준 걸 믿고 결혼한 부부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만 믿고 있다가 그러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시시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하는 말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시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다 보면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맞벌이도 하고 아니면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분들도 너무너무 바쁘고요.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서로 시간을 맞춰서 대화하기가 없어지고 바쁜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얘기를 나누는 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핑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대화 나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바쁜 것에 핑계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 1위가 대화가 안 통해서라고 하는 대표님 이거 공감하세요? 저 공감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서라는 말 공감하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지고 내가 말했을 때 내 이야기를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바쁘다고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함으로 해서 섹스리스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혼으로 가는 어떤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게 큰 싸움이 날 걸 아는데도 말을 꺼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그런 잘못된 자세로 보지 않았고 부부간에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뭐냐? 시댁에 본가에 남편분이 큰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내하고 상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싸워요. 몰래 줘요. 나중에 더 크게 싸워요. 그죠? 이런 말들 또는 학교에서 애가 사고를 쳤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싸움이 날 게 뻔해요. 남편이 다혈질이어서. 근데도 말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생활 습관 같은 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양말을 뒤집어 벗는 남편이 있어요. 옷을 그 자리에 이렇게 벗어놓는 아내가 있어요. 실제로 싸우는 얘기예요. 근데 양말을 똑바로 좀 벗어달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걸 절대 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해요. 안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왜 양말을 거꾸로 벗냐고 화를 내요. 이런 거는 참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벗은 대로 그냥 빨아서 거꾸로 신으라고 주면 돼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깊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말해서 바뀌지 않는 걸 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근데 늘 얘기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는 가족에 대한 흉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말들을 끊임없이 뱉고 싶은 거는 내 안에 화를 못 다스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안에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인 깊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클 때 주변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어릴 적 불우했던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가정이 무너질 거야 라는 불안을 갖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내가 절대로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걸 명확히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못하고 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서워서 그렇죠. 내가 솔직하게 뭔가 얘기했을 때 화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내가 말을 꺼낼 때마다 화를 내요. 특별한 얘기가 아닌데도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항상 비난부터 날라올 때 내가 어제 부장님하고 싸웠어. 친구 누구랑 이런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거 상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내 의지를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워져 라든지 아니면 빌려주더라도 조금만 빌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면 무조건 화를 내거나 비난부터 하는 근데 이런 게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남편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항상 아내가 사고를 쳐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겉도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고 정말 메인의 얘기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워지고 이 외롭다는 얘기가 병이 되고 이 병적인 증상이 바람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